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1일차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시라고 이렇게 적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제공 받으신 뒤에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써 있는 대로 1일차 문제를 들어가시면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의 문제들을 파악한 뒤에 본인 콜앱 노트를 하나 여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정을 한 뒤에 뭐 실행 정도는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장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걸로 지금 만들어낸 그 문구들이 아니니까, 코드가 아니니까. 이 노트는 제 노트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링크를 공유해 드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계정이 아니라면. 그래서 얘는 그냥 확인용이고요. 이렇게 확인된 녀석을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가시거나, 혹은 문제를 봤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답안만 작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이 한 줄 한 줄이 다 셀이라고 표현하는 녀석들인데,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얘네를 한 번에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독립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MB라고 누르면 셀 추가, 셀 삭제 등등 이런 단축키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셀 3개를 만들어서 이 문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푸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해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다면 당연히 실행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실행을 해보셔서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수업 시간 중에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업 끝날 때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뭐 내일 수업 전까지 풀어오세요 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될 거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한 문제를 본인이 적은 정답을 기록에 남기고 싶다면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노트 여기 목록에 저장이 쭉 될 겁니다. 저장할 때 여기에 있는 이름 변경해서 저장하시면 알아보기가 좀 더 쉽겠죠? 그리고 다음 수업 때 그러면은 저장된 걸 열어버리면 이미 코드가 적혀있는 상태로 나오니까 그럴 때는 새 노트를 여셔도 되고, 아니면 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밑에다가 새로운 문제들을 또 풀어나가도 되고, 이런 건 이제 본인 편하신 대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들에 대한 문제, 이거는 문제고, 그리고 문제를 다 푸시고 제가 정답을 공유해 드릴 타이밍이 된다면 정답도 바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와 정답을 다 제공받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적었던 답을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정답 풀어보고 정답 확인하고 저장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정답에 대한 코드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10번 출력. 우리 저번 주 금요일 첫 시간에 출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이 안쪽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한번 출력이 되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이 녀석을 10번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10번 할 수 있겠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점 출력되는 거니까 얘를 10번 하면 10번 출력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더 고민해 보시면 좋다 그랬는데, 이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10번 반복하는 거 말고. 네? 포문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직 포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문법들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좋아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포문은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방식이 다른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보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프린트라고 하는 녀석을 한 번만 쓰래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쓰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 녀석 애초에 프린트라는 녀석을 한 번밖에 못 쓰니까 그러면 이만큼을 이 안에서 이렇게 10번을 반복해도 어쨌든 안녕하세요가 10번 출력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반복되어 찍혀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다가 문제에서 줄바꿈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역슬래시를 활용해라. 목소리가 작다고요? 이거 제가 음량 최대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라서 혹시 스피커를 조금 더 키워보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도 제가 좀 가까이 하고 있는 편인데 최대한 스피커를 좀 출력을 최대한 높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역슬래시를 활용해라 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역슬래시 n을 활용해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역슬래시를 쓰는 게 역슬래시 n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이제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자. 그럼 얘는 두 번째 문제랑은 다른 줄바꿈을 한 결과로서 출력이 되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이 문제는 막 엄청 어렵거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 전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최소한으로 키워보는 이제 출발하는 그런 단계의 문제니까 편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방법들은 더 있어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밑에 적은 이 프린트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에다가 곱하기 10을 했어요. 얘는 그러면 그 해당 문자를 10번 반복해 줍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실로 생각을 했을 때 문자와 숫자의 연산, 곱하기는 연산이니까 그 연산 행위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문자랑 숫자를 곱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언어에서는 이게 허용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언어들마다 허용되는 범위나 허용되는 상황들이 좀 다르긴 한데 파이썬은 이 문자와 곱하기 연산이 가능하다. 그럼 나누기도 될까요? 이거는 안 돼요. 문자와 연산할 수 있는, 문자와 숫자의 연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은 곱하기밖에 안 됩니다. 플러스 같은 것도 안 되고요.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문자랑 숫자랑 플러스 연산이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마다 약간 특징들이 다르니까 잘 인지를 해 주시고요. 문자는 곱하기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더 궁금하다면 프린트라고 하는 이만큼을 검색해서 이 녀석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걸 토대로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시켜보시면 더 다양한 정답들이 나오게 되겠죠. 잠시만요. 지금 비대면에 들어오신 분 중에 코리아이티 DBMS를 붙여서 들어오신 분이 혹시 상하씨 맞으실까요? 자, 이거는 제가 채팅을 하나 남겨놓고 그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앞으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간단한 개념이고 문제 자체도 복잡한 게 없어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텐데 앞으로는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정답을 바로 열어드리면서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들을 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올라가요. 제가 정답을 올려드리면 링크로 다 올라가니까 눌러서 들어가셨을 때 제가 좀 전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바깥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쉼표? 이거 따옴표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따옴표가 빠지게 되면 얘는 더 이상 문자로 인식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자를 쓸 거다라고 하면 따옴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또 홀따옴표와 쌍따옴표의 의미가 같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홀따옴표를 쓰셔도 되고 쌍따옴표를 쓰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앞뒤를 서로 다른 따옴표로 엮는다면 이런 거는 또 안 됩니다. 앞에는 홀인데 뒤에는 쌍이다 이러면 또 인식을 못하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배우실 개념은 이제 좀 제대로 언어다운 개념을 배워볼 건데 변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변수. 자, 혹시 그 언어를 이미 공부해 보신 분들, 다른 언어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변수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 녀석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얘는 쉽게 말하면 변할 수 있는 수를 의미해요.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편하게 변수라고 칭하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변수라는 개념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으로 다 존재하는 개념인데 언어들마다 약간의 변수라는 개념에 약간씩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변수는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지수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뭐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 모두가 다 공평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다 공부를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미지수라는 개념, 여러분들 과거에 뭐 저 때는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엔 초등학생들이 배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미지수 x는 5 이런 거 써볼게요. 자, 수학에서 이 미지수 x는 5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좀 더 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이런 문제를 주고 이랬을 때 x의 값은? 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x라는 미지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x가 몇인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 문제 한 줄을 봤을 때 우리는 x가 5라는 값을 그냥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8에서 어떠한 값을 뺐더니 그 결과가 3이더라. 그럼 8이 어떠한 값을 빼서 3이 되려면 얘는 얼마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항하면서 계산이 쉽게 가능하겠죠. 뭐 8이라는 값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다 잘라내면 그냥 5라는 값이 쉽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지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수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과를 x는 5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도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개념이 왜 변수랑 비슷하냐? 파이썬에서의 변수가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러면 파이썬에서 변수를 만든 거고요. 그 변수가 값을 가진 거예요. 이걸 좀 더 언어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해보자면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과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랑 다르게 조금 더 자유분방해요. 제가 첫날 여러분들께 파이썬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점에,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에 제약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파이썬은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를 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별다른 제약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이러면 파이썬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한 겁니다. 근데 다른 언어들은 이런 개념을 좀 같이 넣어야 돼요. 좀 다르죠, 형태가. 그리고 걔네들은 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녀석까지 찍어야 완성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약이 걸려 있는 거고 얘는 제약이 딱히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언과 초기화는 좀 더 세분화 시켜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가 선언이고요, 이 과정이 초기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일단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만 먼저 보죠. 이렇게 쓰면 변수 선언한 거고, 이렇게 쓰면 초기화하는 건데,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선언은 나는 얘를 만들었다 라고 공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언이라는 단어 자체 의미를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쉬워요. 뭔가를 내가 선언했다, 나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공표했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초기화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초기화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떠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 초기 상태로 돌리는 거, 그걸 초기화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에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다르게 초기 상태로 돌리긴 돌리는데, 그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지금 저장하는 이 값의 타임이에요. 그래서 x는 5라고 하는 코드를 적게 되면은 x라는 변수를 내가 이제 만들었어 라고 공표를 한 거고요. 그 x라는 변수한테 5라는 값을 넣어서 이 녀석의 초기 값을 설정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게 초기화의 과정입니다. 언어에서 초기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최초 상태로 돌아가는 개념이 맞긴 맞는데, 그 최초 상태를 돌아간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만들어낸다, 초기 상태를 지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선언과 초기화라고 하는 과정, 변수를 만들어낸 거고 값을 저장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변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x는 5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출력에다가 어떠한 문자를 좀 적었는데, 이 출력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5대 5가 나올까요? 아니면 x 대 x가 나올까요? 이건 x 대 x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문자 쌍따옴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x는 그냥 문자 x니까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x 대 x가 그냥 출력이 되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내가 만들어낸 변수를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출력을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x 땡땡 5가 나오게 됩니다. 변수가 들어갈, 내가 변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점에다가 중괄호를 열고 닫음으로써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공간에 어떤 변수를 넣을 건지 이렇게 뒤에 포맷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형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좀 다른 형태로 써보자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둘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는 프린트의 시작하는 지점에 F라고 하는 그 알파벳 한자를 더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공간을 뚫어낸 거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공간 안에다가 변수 이름을 직접 넣었어요. 그럼 얘는 x 대 x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x는 5라고 해서 변수가 가진 값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자,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이 변수는 되게 중요한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수에 대해서 이 한 줄을 명확하게 잘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변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텐데 이렇게 만들어낸 x는 5라는 이 과정을 변수 선언 및 초기화 과정을 제가 한 줄로 적어 보겠습니다. x라는 변수를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한 줄은 너무 중요하고요. 이 한 줄에 사용된 포인트들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x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또 추가로 이것까지 적어볼까요? x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적었을 때 선언된 부분에 있는 이 x라는 여기에 사용된 이런 알파벳은 변수의 이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이름의 공간에다가 제가 지금 하나의 공간이라고 적었는데 이 하나의 공간에다가 5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얘가 왜 넣겠다냐 하면 여기 적혀있는 이 이퀄 마크 하나 이 녀석이 언어에서 대입 연산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 대입이라는 거는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넣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x는 5와 같다가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이 의미가 x는 5와 같다라고 인정이 되지만 언어에서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5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을 넣어서 읽었을 때 우리가 x라는 변수는 결국 지금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x라는 공간에 5라는 값을 넣었으니까 x라는 공간은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 x를 사용할 때 이 x가 가진 5라는 값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런 개념들을 토대로 결국 변수를 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는 어떠한 값을 넣어주기 위한 공간이고요. 그 공간에 값을 넣게 되면 변수를 사용할 때 공간에 들어있는 값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변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개념을 이제 아셨으니까 변수를 왜 쓸까요?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 얘는 변할 수 있는 수라 그랬고 그럼 변수를 왜 쓰지? 에 대해서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얘는 저장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변수라는 개념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걸 배우진 않으셨지만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이 코드는 이 input이라는 녀석은 사용자로 하여금 어떠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입력 역할을 해요. 그럼 그 입력된 값을 이 변수 x한테 넣겠다라고 한 거고요. 밑에서는 변수 x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x가 가진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녀석이 나오고 여기다가 제가 뭐 1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12라는 출력 결과를 보여주는 지금 이런 코드를 좀 작성을 해 본 건데 여기서 변수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입력받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나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입력이라는 행위를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입력을 하면 끝나요. 12라고 입력한 이 값은 여기서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나요? 시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났는데 얘한테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력된 값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변수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입력된 값을 x라는 변수한테 저장을 했다. 그렇게 저장을 해놔야 그 이후에 재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코드는 없어요. 10이라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 나는 10이라는 데이터를 코드에 그냥 적을 거야는 없어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건 이 코랩이라고 하는 툴 특성상 그냥 편의를 위해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이거는 아무런 결과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10을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10을 쓰면 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얘가 존재해야만 얘를 쓸 수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시점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한 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넣겠다도 있지만 하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엄청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5예요, 3이에요? 이거는 3이 나오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코드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코드는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어 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죠? 우리가 코드를 적고 실행을 해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갔죠? 그걸 생각을 했을 때 x라는 녀석한테 5라는 값을 넣었는데 그 밑에 줄에서 x라는 녀석한테 3이라는 값을 넣겠대요. 그럼 값이 바뀐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오직 하나의 값만 가지는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간이라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얘가 5나 3을 둘 다 말해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3이라는 값만 보여줍니다. 왜? 하나의 공간이라 하나의 값밖에 못 가져요. 네? 네. 자, 코드가 1번 줄부터 4번 줄까지 쭉 내려갈 텐데 x라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거기다가 5라는 값을 넣었죠. 그리고 그 밑에 줄, 출력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밑에 줄에서 x라는 공간에 3이라는 값을 다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5가 하나의 공간이라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고요. 3이라는 녀석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변수의 재할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변수의 값을 재할당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할당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동일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부품에 램이라고 하는 녀석 혹시 아실까요? 램. 좀 직사각형의 막대 형태로 생겨있는 이 부품인데 얘가 이제 메모리를 담당을 하거든요. 컴퓨터에서. 이 메모리라는 이 부품 영역 어딘가에 이러한 변수 녀석들이 다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실제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할 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 할당받은 녀석의 이 공간에 우리는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요 자리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런 것도 개념이 되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많은데 일단 쉽게는 이렇게. 그래서 할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할당되어 있는 값을 바꿨으니까 재할당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적어준다면 출력이 2개니까 2개의 출력 결과가 나올 텐데 3이라는 값으로 바뀌기 전에는 아직 5가 들려 있었으니까 얘는 5가 나올 거고 얘는 바뀌고 나서니까 3이 나올 거고 그럼 5랑 3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변수는 간략하게 이런 느낌으로 좀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딥한 얘기를 들어가 볼 겁니다. 변수라고 하는 이 녀석의 주의사항. 자, 변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변수 이름은 누가 지어요? 제가 좀 전에 x, 여기 코드에서 써있는 이 x라는 변수는 누가 이름을 지어서 쓴 거죠? 이거 정해져 있는 걸까요? 그거 아니고요. 그냥 개발자가 이 코드를 작성하는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개발자가 사람이 직접 지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름 지으면 돼요. 되는데 변수가 사용되는 목적에 부합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제가 x라는 변수에다가 16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들어냈죠. 자, 이 x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16이라는 값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예상 가능하세요? 저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16이라는 값을 쓰려고 x라는 변수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나요?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죠. 제가 뭐 나이를 하고 싶었는지 키를 하고 싶었는지 뭐 어떤 순번을 하고 싶었는지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x라는 변수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짓는다면 어떤 목적일지 예상이 되죠. 그렇죠? age는 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니까 그걸 사용하면 아, 나이라는 목적으로 저 값을 쓰려고 했겠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왜? 개발은 절대 혼자 하지 않으니까. 개발은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시게 돼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일하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영역의 직군이 아니에요. 얘는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협업을 해야만 하고요. 협업을 그냥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여러 사람이 한다는 건데 여러 사람이 개발을 할 때 내가 만들어낸 변수의 이름이 A, 뭐 B, C, D 이런 식으로 지어 놓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만든 변수에 대한 목적을 이해할 수 없겠죠? 예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러 와야죠. 이거 B는 혹시 무슨 목적이에요? C는 뭐예요? D는 뭐예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든 사람한테. 그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도 손해고요. 물어보러 오는 시간만큼 그 사람도 손해고 그걸 대답해주는 그 시간만큼 나도 손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 이름을 잘 지어놓으면 물어보러 안 와도 되죠.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코드만 봐도. 그래서 이름 짓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고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 변수 명령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명령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름 짓는 규칙이에요. 근데 이 규칙에는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과 관리상 지켜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는 애초에 안 지키면 코드가 실행이 안 돼요. 이건 에러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관례상
개발자들끼리 이게 세월을 지나오면서 서로서로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관례는. 그런 관례상 지켜줘야 하는 것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변수 이름에는 숫자가 사용될 수 있지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름에 숫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지어도 돼요.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A1 뭐 숫자 여러 개 들어가도 돼요. 이름만 제대로 사용을 해주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숫자로 시작하는 건 안 돼요. 지금 벌써 빨간 줄 생겼죠?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에러예요, 에러. 저런 이름으로는 이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숫자로 변수 이름이 시작할 수는 없어요. 모든 언어 공통으로. 근데 시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숫자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거는 코드를 보면 좀 이상하죠. 111 이것도 숫자인데 거기다가 16을 넣겠다. 좀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관례상 지켜야 하는 것 여기에는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이 첫 번째 주의사항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례상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표기법을 준수한다. 준수한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표기법을 잘 따른다. 자, 여기서 말하는 표기법이라는 건 뭐냐? 변수의 표기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 카멜, 파스칼, 스네이크, 헝가리안 이런 식으로 보통 다 4가지 표기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카멜 표기, 파스칼, 스네이크, 헝가리안 이런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좀 볼 건데 카멜은요 제가 그냥 바로 예시로 보여드리죠. 그냥 이걸로 합시다. 자, writer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짓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 이런 표기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만들 수는 있어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코드가 실행되는데 전혀 에러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쭉 적어놓게 되면 두 단어가 엮여 있음에도 두 단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이 writername이라고 하는 거를 읽고 나서는 잘 보이는데 처음에 얘를 맞닥뜨렸다라고 하면 이 단어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변수 이름을 파악하는 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단어 혹은 두 단어 이상의 표현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녀석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나타낸 게 이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카멜, 지금 writername은 writername인데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제가 대문자로 썼죠. 그럼 얘를 끊어 읽기가 조금 더 용이하잖아요. 그죠? 이게 카멜 표기법입니다. 파스칼 표기법은 첫 글자부터 대문자로 들어가는 게 파스칼 표기법이에요. 스네이크는 두 단어를 언더바로 나누는 게 스네이크입니다. 그리고 헝가리안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거의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 가지고 이거는 잘 안 씁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기 말하는 자료형을 붙인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직 자료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이건 앞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헝가리안은 실제로 안 쓴다, 몰라도 된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 표기법들은요 각각 다 주로 사용하는 범주가 있어요.
카멜은 변수 이름 지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주로 사용한다기보다 그냥 이것만 써요. 보통 변수 이름 지을 때. 그리고 파스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클래스 이름 지을 때 이것도 추가로 이것까지 적어드리죠. 메서드 함수 이름 이런 식으로. 파스칼은 클래스 이름 지을 때, 그리고 스네이크 같은 경우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활용을 합니다. 이게 표기법마다 특징들이 좀 있어서 실제로 분야를 좀 나눠서 보자면 이렇게 많이 사용들을 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주로 활용하는 스네이크 표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와 언어가 연결돼야 되는 것들 때문에 간혹 언어에서의 변수도 스네이크 표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는 이 수업에서 다뤄지는 게 아니니까 논에 파스칼도 우리가 아직 클래스 안 배웠으니까 논외로 치면 결국 카멜만 남아요. 함수나 메서드 이런 거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빼고, 우리가 그럼 앞으로 변수 이름 지을 때 카멜 표기법에 따라서 두 단어 이상의 결합을 한다면 두 번째로 오는 단어부터 첫 글자를 대문자로 넣어주면 되겠구나. 만약에 단어가 여러 개다, 그럼 계속 새로 나오는 단어들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봤을 때 끊어읽기가 용이하게, 그래서 사용자가, 개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변수를 만들었는지 파악하기가 쉽게 해주는 방법이다. 그게 이제 표기법을 잘 따른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엄청나게 딱 정해져 있는 제약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길이까지는 다 허용이 되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변수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데 그 조건을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죠. 근데 이제 실제로 개발하다 보면은 변수 안에다가 꽤나 많은 의미를 담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뭐 대충 길이 느낌으로만 봤을 때 변수 이름 하나가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좀 흔하게 있기는 해요.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간결하게, 최대한 간결하게 이름을 짓고 주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주석으로 이 변수는 어떤 의미야 라는 걸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는다면 여기서 사용된 x는 어떤 의미다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자, 일단은 요 정도,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과 관례상 지켜야 되는 것, 요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변수에는 변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료형이라고 하는 개념도 꼭 같이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료형은요, 자료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뭐냐면 데이터예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의 형태를 자료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데이터는 실제로 어떠한 값이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데이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데이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머리카락이 짧고 길고 이런 것도 결국엔 다 데이터입니다. 그런 일상 현실을 우리가 언어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그런 데이터들의 형태, 실제로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의 형태, 자료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숫자 형태 있고요. 문자 형태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일단은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자면 숫자형, 문자형, 논리형, 그 다음에 뭐 리스트형, 튜플형, 딕셔너리형, 셋, 집합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밑에 있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알아야 될 자료형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뺄게요. 그러면 숫자, 문자, 논리 이 정도의 형태들만 아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 숫자, 문자, 논리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리에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파이썬 자료형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자, 파이썬의 실제 데이터 타입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숫자형, 불리형, 이게 이제 논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집합, 딕셔너리,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시퀀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시퀀스는 리스트와 튜플, 그리고 문자열이 여기에 들어있게 돼요. 네, 이거 지금 이 표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뭐지? 막 고민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숫자 형태의 중요한 거 정수형과 실수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자형에서 중요한 거는 문자열밖에 없어요. 그리고 논리형에서 중요한 건 불린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여기에 적혀있는 이것들 하나하나 좀 볼까요? 정수 뭡니까? 정수는 음수, 양수, 그리고 0이죠. 정수라는 개념은 음수와 양수, 그리고 0을 의미해요. 이게 정수고요. 실수는 소수점을 가진 수. 그죠? 소수점이 없으면 실수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실수라는 영역에는 정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실수예요. 이건 실수죠. 10.5 소수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수예요. 그럼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얘도 실수예요. 결국 정수는 실수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결국 실수는 실수인데 포함은 되어 있지만 언어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둘을 차이로 봐요. 차이로 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아마 결과 자체는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나오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 자체는 다르게 봅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죠. 만약에 이 둘의 결과가 정말로 똑같은 거라면 출력된 결과도 완전히 똑같아야죠. 근데 출력된 결과는 달라요. 소수점이 있고 없고는 확실히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수와 실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 문자.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름 자체가 왜 문자열이냐, 얘는 문자 배열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배열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나중에 좀 배우시게 될 개념이니까 일단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얘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던 쌍따옴표 혹은 홀따옴표에 엮여있는 이러한 모든 문자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 그냥 문자열입니다. 우리가 계속 안녕하세요 출력하던 그런 거 안녕하세요 문자열이에요. 자, 그리고 논리. 이 불린이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녀석인데 참은 true라는 값을 가지고요. 거짓은 false라는 값을 가집니다.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은 자, 참과 거짓 명제죠. 여러분들 수학에서 참과 거짓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명제예요. 근데 이 명제 같은 경우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그냥 프린터 없이.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이 연산에 대해 이 수식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라 라고 하면 막 10, 뭐 11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나오나요? 얘는? 그렇지 않죠. 얘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거짓이죠. 10은 12보다 크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이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으로 출력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게 값이에요. 거짓이라는 값. 만약에 맞는 얘기다 라고 하면 true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료형의 타입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이 정도를 알면 된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실수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적혀있는 이퀄 마크 두 개는 프로그래밍 언어상에 존재하는 같다의 의미예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 수학이랑 다른 거죠. 수학은 이게 같은 건데 언어는 이거 두 개가 와야 이쪽과 이쪽이 같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1.1과 1.1을 더한 결과를 1.3이라는 결과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얘는 같죠? 2.3이요. 아니, 죄송해요. 2.3. 이러면 진짜 같죠? 1.1 더하기 1.2면 2.3이 맞잖아요. 그죠? 틀리나요? 맞아요. 근데 네, 맞다고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럼 이제 1.3이 돼야 되는데 얘도 맞다고 하려나? 얘도 맞다 그러네요. 다른 거를 찾아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0.1 더하기 0.2면 0.3이 맞는데 틀리대요. 이거 맞아요? 이거는 컴퓨터가 실수한 건가요? 이거는 컴퓨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확한 연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 0.1은요 그냥 0.1이죠. 그리고 사람이 생각했을 때 0.2는 그냥 0.2예요. 뒤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연산의 결과는 0.3이 나오는 게 맞아요. 사람은. 근데 컴퓨터는 이 0.1이라고 하는 값을 결국 메모리라는 영역에 할당을 할 때 순수한 0.1로 저장하지 못해요. 이게 값이 이렇게 저장되질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고정소수, 부동소수, 복소수 등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 건데 그게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이런 복소수 같은 개념 이런 개념들인데 내가 생각한 거랑 연산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소수, 실수를 가지고 연산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계산이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실수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5, 3, 8, 5 플러스 3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8이 나와요. 이거 혹시 8이라고 예상하신 분 있나요? 8이 아닌 다른 걸 예상하신 분도 있을까요? 자, 이 하나를 보고서 이만큼의 코드를 보고서 8이라는 결과를 예상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8이라는 결과를 예상했다면 왜 8이라고 예상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x라는 변수 만들어서 5라는 값을 넣었어요. y라는 변수 만들어서 3이라는 값을 넣었고요. 여기는 변수가 가진 x라는 변수가 가진 5라는 값으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도 y라는 변수가 가진 값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5 더하기 3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8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시게 된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변수라는 녀석은 결국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인데 여기서는 저장하는 행위를 했고요. 여기서는 저장된 값을 썼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저장하는 역할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저장된 값을 쓰는 역할인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저장이야 값이야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네, 이제 보통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흔들리지 않고 이해를 하실 수 있긴 할 텐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변수가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면 무조건 저장이에요. 공간으로서의 역할. 저장을 이렇게. 근데 변수가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값이에요. 좌변에 있으면 공간이니까 우변에 있으면 값이겠지.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녀석들은 우변에 있지 않으니까요. 이게 변수가 공간으로 저장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값으로서 활용이 되는 시점인지를 명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변수라는 공간은요. 대입연산자 없이는 값을 저장하지 못해요. 그렇다는 게 이퀄 마크 대입연산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속달이 되더라도 머릿속에서 이 상황을 스킵할 뿐인 거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컴퓨터 언어는요. 이 컴퓨터는요. 모든 코드 혹은 모든 연산을 해봐야 알아요. 얘는 암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걸 보고요. 8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이 코드 한 줄의 실행 결과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변수는요. 컴퓨터가 이 코드를 실행하는 시점에 이 코드를 만나면 x 공간 만들어서 5라는 값 넣어놨고 이 코드를 만나면 y 변수 만들어서 3이라는 값 넣어놨어. 그리고 이 코드 만나면 프린트? 그러면 얘 지금 출력해야 되겠네? 근데 그 출력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이 x 플러스 y를 컴퓨터는 이거 x 값이다. 5. 이거 y 값이다. 3. 5 더하기 3이다. 8. 이러고 8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 연산의 순서, 컴퓨터가 생각했을 때, 이 컴퓨터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연산의 순서, 이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매번 이거를 짚어라는 아닌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순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연산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명확하게 잘 지켜내셔야 돼요. 무조건. 컴퓨터는 절대로 암산할 수 없고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할 때도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해요. 얘는 한 단계씩 변수가 가진 값으로 변수가 사용된 지점을 치환하는 거. 치환이 끝났으면 이 연산을 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말씀드려도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변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개념들은 나중에 배우는 다른 개념과 합쳐져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변수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던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연산자.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산술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리고 대입도 따로, 대입 연산자도 따로, 그리고 비교 연산자 이런 느낌으로. 자, 산술은 뭐겠어요? 실제로 연산하는 거,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겠죠. 자, 근데 연산자가 더 있습니다. 이거 네 가지, 이건 사칙 연산이잖아요. 이 사칙 연산 말고도 더 있는데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로 가져와서 볼까요? 산술 연산자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자, 순서대로 더하기, 이건 그냥 더하기겠죠. 더하기라는 연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숫자끼리 더하기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예시로 그냥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30이겠죠. 그냥 더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도 볼게요. 이건 그냥 빼기겠죠. 그럼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곱하기 200 나오겠죠. 문제 없어요. 나누기는 이거는 0.5겠죠. 20분의 10인 거니까, 그죠? 0.5.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몫이에요, 몫. 얘는 나누기 연산에 대한 몫 부분만 결과가 도출되어 나옵니다. 0.5였던, 나누기를 하면 0.5인데, 나누기 연산자가 이게 슬래시가 두 개 들어간 녀석은 해당 0.5라는 값에서 몫 부분인 0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이제 나머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얘는 나눴을 때 남은 값만큼 나와요. 나머지만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보려면 이런 느낌? 아니다. 3을 2로 나누겠다. 이러면 이제 1, 나머지가 1인 거니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나누기를 하면은 1.5가 나올 거고, 몫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1만 나올 건데, 나머지를 구하겠다라 그러면 1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가 소수점 뒷부분을 가져다 준다가 아니라 실제로 나누기 연산을 했을 때 부족했던 그 남은 녀석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이건 이제 제곱입니다. 제곱. 9가 나오게 돼요. 3의 제곱이니까. 이런 연산자들,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 논리 연산자. 자, 논리 연산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게 논리 연산은 and, or, not 이런 거.
자, and or not 이런 건 뭐냐면 그리고 구요 또는 이고요. 얘는 반전이에요. 반전. 그리고 또는 반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떠한 값을 비교하거나 할 때, 어떠한 참과 거짓을 따질 때, 이 조건과 이 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느냐, 아니면 이 조건을 반대로 뒤집을 거냐, 이런 논리적인 얘기를 할 때 사용되는 논리 연산자에 해당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거는 아마 조금 더 뒤에 바로 얘기가 나올 거니까.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였죠. 이퀄 마크 하나. 자,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부등호들. 이런 것들.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의 종류예요. 자, 근데 이거 기록해 두실 필요는 딱히 없는 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비트 연산자나 뭐 멤버 연산자, 식별 연산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그리고 축약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사용될 부분이니까 사용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연산자를 좀 알아봤고요. 네. 개념들을 조금 알아봤으니까 18분. 좀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러면은